이 이야기는 1978년 납북되어 8년간 북한에 억류되었던 배우 최은희님과 영화감독 신상욱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두 분의 용기와 생존 의지를 기리며 그 시대를 살아낸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일부 내용은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까지 남은 거리는 겨우 30m였습니다. 1986년 3월 13일 오후 2시 오스트리아 빈.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여권을 쥐고 있었는데 땀이 차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한번 놓쳤다가 다시 주워들고 또 미끄러져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습니다. 동양인 여자가 혼자 탄 게 이상했을까요? 아니면 제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을까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빈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 여유롭게 걷는 사람들, 카페 테라스의 웃음소리. 8년 만에 보는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방향일 수도 있다고. 비는 큰 도시니까 차가 많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 차도 똑같이 따라왔습니다. 3번, 4번. 이젠 확실했습니다. 감시원들이었습니다. 8년 동안 항상 제 곁에 있던 그 사람들. 영화 촬영장에도, 호텔 복도에도, 식당 옆 테이블에도 늘 앉아있던 그들. 오늘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켜본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택시 엔진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아니, 제 심장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신 감독님이 옆에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따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 지금쯤 감독님도 다른 택시를 타고 같은 곳으로 가고 계실 겁니다. 무사하실까요? 혹시 붙잡히시진 않았을까요?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뒤에 검은 차도 멈췄습니다. 2대 뒷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냥 영화제 관련 일정으로 시내 구경을 나온 것처럼. 하지만 제 가슴속엔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올 때 몰래 챙긴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 주소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5분만 더, 아니 3분만 더 가면 도착합니다. 그곳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추웠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8년입니다. 1978년 1월부터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920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올 거라고. 그리고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될까요? 8년 동안 완벽하게 감시받았는데 오늘 이 한순간에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뒤따라오는 차 안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기회 이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신 감독님이 4년간 수용소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셨다가 붙잡히셔서 저는 그 4년 동안 감독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랐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시길, 제발 살아만 계시길.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해외에서의 시도니까 배신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8년을 준비했습니다. 김정일의 신뢰를 얻기 위해 17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가 저희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도 괜찮다고, 이 사람들은 충성스럽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는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입니다. 미끼가 필요해. 그래서 최 선생을 데려오라 했지. 그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북으로 간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납치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테이프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택시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진 겁니다. 기사가 어깨 너머로 물었습니다. 독일어였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맞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미국 대사관. 저 문만 통과하면, 저 안으로만 들어가면 미국 땅입니다. 북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자유입니다. 하지만 문까지는 아직 30m가 남았습니다. 택시 요금을 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기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얼른 돈을 주어서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려야 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빈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3월의 선선한 바람이었지만 제게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에 검은 승용차도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두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려는지. 30m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뛰면 더 의심받습니다. 평소처럼 산책하듯이 자연스럽게. 하지만 다리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20m 뒤에서 차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원들이 내리는 겁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m 대사관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경비원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m 헬프 미. 제 입에서 영어가 나왔습니다. 플리즈 헬프 미.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북한 말이었습니다. 최 선생.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어로 무슨 말을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8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제가 무엇을 겪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왜 이 테이프를 목숨 걸고 가져왔는지, 그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건 8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78년 1월, 홍콩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유를 느꼈던 그날,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말입니다. 당신이라면 그날 홍콩 해변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평범한 날이 될 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저와 신상옥 감독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날 홍콩 해변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1978년 1월 초, 그때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배우로서는 한창 때였죠. 30년 가까이 스크린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알아봤습니다. 최은희 선생님하고 인사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학교 재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영화 제작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신 감독님과는 이혼한 상태였고 혼자 모든 걸 꾸려가야 했습니다. 밤에 장부를 들여다볼 때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홍콩의 한 영화사에서였습니다. 동양 배우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화 출연료도 좋고 제작 투자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홍콩에 한번 와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홍콩 영화사가 굳이 한국 배우를 그렇게까지 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급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1978년 1월 14일, 저는 홍콩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남산이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햇살이 너무 밝았습니다. 1월인데도 창문이 따뜻했습니다. 그게 제가 자유롭게 본 마지막 하늘이었습니다.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좋았습니다. 침대도 넓었고 창문으로 빅토리아 항구가 보였습니다. 영화사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이런 말만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홍콩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리펄스 베이로 가자고 했습니다. 해변이 아름답다고 로케이션 장소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고쳤습니다. 평소처럼 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가이드가 옆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홍콩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일 파는 노점상,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도 그 평범함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펄스 베이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이 펼쳐졌습니다. 모래가 하얗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1월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산책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자고, 더 좋은 풍경이 있다고. 저는 따라갔습니다. 모래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화사 사람들도 안 보였습니다. 가이드 한 명만 제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곧 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이드가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배 한 척이 멀리서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뛰어야 한다고, 소리쳐야 한다고.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끌었습니다. 해변 끝쪽으로 바위 뒤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너무 셌습니다. 바위 뒤에 작은 보트가 있었습니다. 모터보트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에 모래가 묻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가 더 컸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트가 출발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해안이 멀어졌습니다. 리펄스 베이가 작아졌습니다. 홍콩 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보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 둘이 저를 감시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걸, 영화사 제안도 거짓이었다는 걸, 홍콩도 리펄스 베이도 다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차가웠습니다. 1월의 바다 위는 추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한 건 공포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누가 왜 저를 데려가는 걸까요?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트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배가 보였습니다. 화물선이었습니다. 녹슨 철판, 더러운 갑판. 보트가 옆에 붙었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 올라갔습니다. 선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래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복도, 낮은 천장, 녹슨 문. 한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만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8시간이 걸렸습니다. 48시간 동안 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밥을 한 번 줬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만 허락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배가 멈췄습니다. 갑판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항구가 보였습니다.
홍콩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건물들이 회색이었습니다. 사람들 옷도 회색이었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포항이었습니다. 북한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더 이상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표준어였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모시겠습니다. 차가 준비돼 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멈췄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꿈인 것 같았습니다.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이 넓었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깔끔한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선생, 나 김정일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정일, 북한의 후계자, 김일성의 아들.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가 저를... 무엇 때문에? 최 선생, 나 김정일입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환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납치범이 아니라 초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48시간 전 홍콩 해변에서 끌려온 사람 앞에서 그가 웃으며 악수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 놀라셨군요. 당연하시죠.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시죠. 안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우시죠? 따뜻한 차 준비했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따라오라는 듯이 저는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택 안은 놀라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카펫이 두꺼웠습니다. 가구들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서양식 소파, 큰 TV, 벽에 걸린 그림들. 북한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김정일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공손하게 차를 따랐습니다. 과자도 나왔습니다. 수입 과자처럼 보였습니다. 드세요. 좋아하시는 거 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쏟을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 일단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셔온 방식이 좀 거칠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면 오셨겠습니까? 전화를 하면 믿으셨겠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농담하듯이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괴물처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식으로 초대하면 안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선생은 위대한 예술가십니다. 저는 선생의 영화를 다 봤습니다. 지옥화, 시집가는 날, 자유부인.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는 제 영화 제목을 줄줄이 외웠습니다. 개봉 연도까지 정확했습니다. 남조선 영화는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영화는 솔직히 뒤떨어졌습니다. 선생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화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최 선생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돈 걱정 없습니다. 배우, 스태프, 장비 다 지원하겠습니다. 선생이 원하시는 영화를 만드시면 됩니다. 부조하였습니다. 납치해 놓고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게, 감금해 놓고 예술가 대접을 하는 게, 공포를 주고 동시에 환대를 베푸는 게, 그 이상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가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했다면 그게 오히려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웃으며 차를 대접하며 존댓말을 쓰는 납치범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생이 머무실 곳을 준비했습니다. 보러 가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을 안내받았습니다. 저택 안에 별채였습니다. 방 3개, 거실, 부엌이 있었습니다. 가구가 새 것이었습니다. TV, 냉장고, 전화까지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일이 말했습니다. 요리사도 배치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다 가능합니다. 옷도 맞춰드릴 겁니다. 필요한 책이나 음악도 말씀하세요. 그는 호텔 지배인처럼 설명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는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두꺼웠습니다. 당장 필요하실 거 사시라고. 앞으로는 매달 드리겠습니다. 열어보니 돈이었습니다. 북한 돈이 아니라 달러였습니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정일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TV, 창문, 커튼, 모든 게 새 것이고 깨끗했습니다. 감옥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이었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정원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원을 순찰하는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받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걸어야 할까요? 한국으로 걸 수 있을까요? 설령 걸린다 해도 도청되고 있을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뭡니까? 호화로운 저택에 갇힌 겁니까? 돈을 주고 예우를 하면서 감금하는 겁니까? 영화를 만들라고 예술가로 대접하겠다고 그러면서 강제로 데려온 겁니까?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너무 이상해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때 결심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요리사가 아침을 가져왔습니다. 밥, 국, 반찬이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정일이 자주 왔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영화의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까지 했습니다. 선생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물었습니다. 언제 돌려보내주실 겁니까? 그때마다 그는 웃었습니다. 곧요. 일단 우리 영화 몇 편만 만들고 가시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다가 담을 봤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3미터쯤 됐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원이 저쪽에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담으로 뛰었습니다. 담을 붙잡았습니다. 발을 디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거기 서시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뛰어왔습니다. 저는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김정일이 왔습니다. 선생, 왜 그러십니까?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불편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말씀하시면 다 해드리는데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십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발. 아직 안 됩니다. 선생은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실 분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생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날 이후 경비원 수가 늘었습니다. 정원을 나갈 때마다 따라왔습니다. 밤에도 창밖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감옥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영화 자료를 읽고 김정일을 만나고 혼자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북한 방송이었습니다. 김일성 소식, 공장 생산량, 충성 이야기. 한국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서울거리가 명동이, 남산이, 한강이 그리웠습니다. 친구들 얼굴이, 학교 아이들이,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신 감독님이 그리웠습니다. 이혼했지만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를 같이 만들고 웃고 싸우고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쯤 저를 찾고 계실까요? 홍콩에서 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걱정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포기하셨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이 어두웠습니다. 서울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없었습니다.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숨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사는 건가요? 이 고요함 속에서 늙어가는 건가요?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는 건가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제 얼굴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졌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생겼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입니까? 최은희가 맞습니까? 배우 최은희는 어디로 갔습니까?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홍콩 해변 꿈이었습니다. 리펄스 베이의 모래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뛰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뛰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깼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저택에 갇혀 있었습니다. 8000km 떨어진 곳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담을 넘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는 걸, 만약 나간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속여야 했습니다.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충성스럽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10년이 걸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978년 2월부터 1983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1825일입니다. 43,800시간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5년은 그보다 더 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아침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인데 매일 낯설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요리사가 가져왔습니다.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놓고 갔습니다. 밥, 국, 반찬, 정갈했습니다. 맛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씹고 삼켰습니다. TV를 켜면 북한 방송이었습니다. 김일성 활동, 공장 소식, 충성 맹세. 매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천천히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말리고 정리했습니다. 30분을 끓었습니다. 그러면 8시 반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길었습니다. 김정일이 보낸 자료를 읽었습니다. 영화 이론책, 북한 영화 시나리오, 소련 영화 자료. 읽어야 했습니다. 안 읽으면 다음 만날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몇 시일까? 가족들은 뭐 하고 있을까? 친구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0시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경비원이 따라왔습니다. 20m 정도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을 봤습니다. 나무를 만졌습니다.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같은 날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았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와 말을 하고 웃고 다투기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리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명령만 했습니다. 김정일은 일주일에 한두 번 왔지만 그건 대화가 아니라 신문 같았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어둠뿐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에도 차 소리,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밤 10시만 되면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나쁜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평생 살다 죽는 건가? 아무도 날 찾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1978년 7월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습니다. 최 선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선생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아서 동료를 모셨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를 더 데려온 겁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누구를? 신상옥 감독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신상옥 감독님, 제 전 남편, 30년을 함께 영화를 만든 사람.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콩에서 모셔왔습니다. 최 선생을 찾으러 홍콩에 가셨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모셨습니다. 이제 둘이 함께 영화를 만드시면 됩니다. 김정일은 웃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준 것처럼. 아니, 안 됩니다. 왜 그분까지? 걱정 마십시오. 잘 모셔올 테니까요.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 감독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납치당했기 때문에 감독님도 저를 찾으러 홍콩에 가셨고, 그래서 또 잡히신 겁니다. 저 때문입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60이 넘으신 분을, 한국 영화계의 거장을, 제 때문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상옥 감독님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정일이 모셔왔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신 감독님은 어디 계십니까? 곧 만나실 겁니다. 지금은 적응 기간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감독님은 괜찮으실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실까? 저처럼 저택에 계실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정일에게 물었습니다. 신 감독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왜입니까? 감독님이 적응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응을 못한다는 게. 2년이 지났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리사에게서였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날 실수로 흘렸습니다. 신 감독님은 수용소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요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안 된다는 듯이.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탈출을 시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보내진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가장 끔찍한 곳,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 고문하고 노동시키는 곳. 60이 넘으신 분이 거기서 어떻게 버티십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가 홍콩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조심했더라면 감독님은 편안히 서울에서 사셨을 겁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신상옥 감독님은 여전히 수용소에 계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정일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감독님을 풀어달라고. 대신 제가 영화를 만들겠다고. 뭐든 하겠다고. 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그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4년 동안 신상옥 감독님이 무엇을 겪으셨는지 나중에 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하루는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돌을 날랐습니다. 60이 넘은 몸으로. 밥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추웠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난방이 없었습니다. 담요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팠습니다. 관절이 망가졌습니다. 이가 빠졌습니다. 체중이 20kg 빠졌습니다.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함께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 생각으로 4년을 버티셨습니다. 저도 버텼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김정희를 만났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 했습니다. 북한 영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영화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이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만족하는 표정을 지을 때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언젠가 나갈 겁니다. 반드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년 전보다 늙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40대 중반이었는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리랑,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가사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밤 외웠습니다.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영화 대사, 친구들 이름, 서울 지명. 북한 말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나는 최은희입니다. 대한민국 배우입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언젠가 돌아갈 겁니다. 매일 밤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이 5번 바뀌었습니다. 1983년이 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정일이 왔습니다. 최 선생, 다음 주에 연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연회요? 네. 우리 문화예술인들 모임입니다. 선생도 이제 우리 일원이시니까요. 일원. 그 말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오십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가시면 아실 겁니다. 연회 날이 왔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우들, 감독들, 작가들, 모두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셌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상옥 감독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만입니다. 그분은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눈에도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연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정일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걸어오셨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선생.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감독님.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분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사년이 그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네. 선생님도. 우리는 딱딱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하지만 눈빛으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당신도요. 포기하지 맙시다. 네, 반드시. 연애가 끝났습니다. 그분과 헤어졌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둘이었습니다. 함께라면 어쩌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상옥 감독님을 봤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5년 만에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변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당당했던 한국 영화의 거장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홍콩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조심했더라면, 감독님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음 날 김정일이 왔습니다. 어제 만났지요? 신 감독님과. 네. 이제 함께 일하시면 됩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감독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까운 곳입니다. 곧 자주 만나실 겁니다. 며칠 후 신상옥 감독님이 제 저택으로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수척하셨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고 손이 떨렸습니다. 최 선생, 감독님,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도청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감독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습니다. 김정일 동지가 17편의 영화를 만들자고 하십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존칭을 썼습니다. 듣고 있으니까요. 17편이요? 네. 다양한 장르로 액션, 드라마, 멜로, 북한 영화의 수준을 높이고 싶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나리오, 캐스팅, 촬영 계획. 겉으로는 업무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감독님의 눈이 제게 말했습니다.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제 눈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요.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주 3-4회는 만났습니다. 영화 작업을 했습니다.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를 선발하고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1984년 봄 신필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설립한 영화사였습니다. 최신 장비를 갖췄습니다. 스튜디오가 넓었습니다. 예산도 충분했습니다. 선생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십시오. 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정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영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멜로드라마였습니다. 북한 배우들과 작업했습니다. 촬영장은 평양 외곽에 있었습니다. 신상옥 감독님은 달라졌습니다. 촬영장에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잡고 배우들에게 디렉션을 주고 스태프들을 이끌었습니다.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이 무색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일했습니다. 연기 지도를 했습니다. 북한 배우들은 재능이 있었지만 표현이 딱딱했습니다. 선전 영화에만 익숙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가르쳤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은 북한에 있다는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과 저는 세트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촬영 준비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나갔습니다. 경비원도 멀리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최 선생, 네, 우리 나가야 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요? 해외 영화제입니다. 작품이 좋으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가 우리 기회입니다. 하지만 감시가 그래서 오래 걸릴 겁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독님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일단 김정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충성스럽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모릅니다.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갑니다. 약속합시다. 감독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저도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언젠가 반드시 나가기로, 함께 살아남기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놓았습니다. 다시 세트를 점검하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편, 2편, 3편. 계속 만들었습니다. 김정일은 만족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역시 선생들은 천재입니다. 그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침에는 충성스러운 예술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그런 말들을 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가끔 만날 수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기회가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1985년이 됐습니다. 영화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촬영하며 울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과 겹쳤으니까요. 자유를 잃은 여자, 돌아갈 수 없는 여자, 버티며 사는 여자. 소금이 완성됐습니다. 김정일이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감동받았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최 선생, 이건 걸작입니다.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스크바 영화제에 출품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모스크바 영화제. 해외입니다. 소련이지만 북한이 아닙니다. 네, 그러십시오. 겉으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1985년 여름 모스크바 영화제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북한 관계자 5명이 함께였습니다. 감시원들이었습니다. 제 옆에, 앞에, 뒤에 앉았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7년 만에 북한 밖이었습니다. 거리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웠습니다. 옷이 다양했습니다. 상점에 물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도 감시원이 옆방에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말해야 했습니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소금이 상영됐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평론가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여우주연상 최은희,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북한 영화 최초로 국제영화제상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트로피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의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선전 도구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 밝았습니다. 저 밖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대사관에 가면, 도움을 청하면, 어쩌면.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감시원들이 24시간 지켜봤습니다. 혼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옥 감독님은 평양에 계셨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감독님이 어떻게 될까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일이 환영 연회를 열었습니다. 최 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른 영화제에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영화제. 그 말이 희망으로 들렸습니다. 신상옥 감독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고, 조금만 더 버티자고, 반드시 그 기회가 올 거라고. 우리는 영화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 돌아오지 않는 밀사, 소금, 그리고 더 많은 작품들. 2년 3개월 동안 17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미친 속도였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시간이 빨리 갔으니까요. 그리고 매 작품마다 우리는 김정일의 신뢰를 조금씩 더 얻어갔으니까요. 1986년 초였습니다. 김정일이 말했습니다. 다음 영화제는 빈에서 열립니다. 선생들 둘 다 가시죠. 둘 다. 저와 신상옥 감독님 둘 다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빈? 오스트리아요? 네. 3월입니다. 오스트리아. 서유럽입니다. 소련이 아닙니다. 자유진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감독님과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때입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1986년 1월. 빈 영화제까지 2달 남았습니다. 신상옥 감독님과 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글로 썼다가 태웠습니다.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해도 세상은 믿지 않을 겁니다. 자진 월북했다가 도망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겁니다. 북한도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돌아온 후 감독님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열어봤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초소형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했습니다. 메모가 있었습니다. 증거를 만듭시다. 그 사람 목소리를 녹음합시다. 납치를 인정하는 말을.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일의 목소리를 녹음한다는 겁니까? 들키면 죽습니다. 수용소도 아니고 바로 처형당할 겁니다. 하지만 감독님 말이 맞았습니다. 김정일 본인의 육성만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김정일은 자주 왔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러 또는 그냥 수다를 떨러 왔습니다. 그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저녁에 왔습니다. 술을 가져왔습니다. 위스키였습니다.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 신 감독, 수고 많으십니다. 한잔 하시죠. 우리는 마셨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영화 이야기, 예술 이야기, 남조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 가방이 소파 옆에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신상옥 감독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화장실로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가방을 집었습니다. 좀 춥네요. 가디건을 꺼내야겠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가디건을 꺼내는 척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역시 괜찮네요. 다시 앉았습니다. 가방을 소파 옆에 뒀습니다. 김정일과 가까운 곳에 술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티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선생들 덕분에 우리 영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들을 모셔온 게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신상옥 감독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무,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모셔왔습니까? 초청만 하셨어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김정일이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초청하면 오셨겠습니까? 글쎄요. 안 오시죠.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괴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라도 모셔야 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 감독만 모시려고 했습니다. 김정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 감독을 유인하려면 뭐가 필요해? 미끼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최 선생을 먼저 모셔오라고 했지.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미끼, 저를 미끼라고 했습니다. 신상옥 감독님을 잡으려고 저를 먼저 납치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목소리가 테이프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감독님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놀라는 기색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신 감독이 최 선생을 찾으려 홍콩에 오실 거라는 건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모셨습니다. 김정일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영화 플롯을 설명하듯이. 처음엔 화나셨죠? 당연하지. 하지만 지금은 좋지 않습니까? 함께 좋은 영화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합시다. 그는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우리도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옷깃이 가방에 스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녹음기가 보일까봐, 소리가 날까봐. 하지만 김정일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속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또 뵙죠. 김정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신상옥 감독님과 저는 얼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됐습니다. 김정일의 육성이 녹음됐습니다. 미끼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최 선생을 먼저 모셔오라고 했지. 증거가 생겼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 들키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어야 세상이 믿습니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새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원본은 옷 안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심했습니다. 테이프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브래지어 안에 넣기도 하고 속옷 주머니에 넣기도 했습니다.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뒀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2월이 지났습니다. 빈 영화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여권이 나왔습니다. 북한 여권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당부했습니다. 선생들, 빈에서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조심하십시오. 남조선 정보부가 선생들을 납치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납치범이 납치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화장품, 서류, 그리고 테이프. 테이프를 어디에 숨길까요? 가방 속? 검사당할 수 있습니다. 몸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민했습니다. 결국 화장품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파우더 통 밑에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빈입니다. 내일이면 자유까지 한 걸음 남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잡히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3월 12일 아침 평양공항. 신상옥 감독님과 저 그리고 북한 관계자 5명이 함께였습니다. 감시원들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감시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8년을 갇혀있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도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테이프가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내일 오후 기회가 오면 움직입니다. 신상옥 감독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티내면 안 됐습니다. 빈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감시원이 옆방이었습니다. 복도에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작품 상영, 리셉션 만찬. 저는 웃으며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쇼핑을 가겠다고 하면 허락할 겁니다. 감시원이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는 순간 그들을 따돌릴 겁니다. 신상옥 감독님은 다른 택시를 탈 겁니다. 따로 움직여야 합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더 의심받으니까. 목적지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그곳만 들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빈의 밤이 아름다웠습니다. 8년 만의 자유가 내일이면 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성공할까요? 테이프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 이 안에 김정일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납치당했다는 걸, 8년을 감금당했다는 걸, 김일성의 아들이 직접 명령했다는 걸. 베개 밑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입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내일 오후 모든 게 결정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됩니다. 미국 대사관 아니었습니다. 경비원이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서 마셨습니다. 아, you okay? 영어였습니다. 8년 만에 듣는 자유로운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Help me, 노스 코리어, 키드냅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책임자가 왔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직원도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최은희입니다. 북한에 납치당했습니다. 8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최은희, 배우 최은희 맞습니까? 네.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978년에 실종된 한국의 유명 배우. 북한에 있었다는 소문만 있었지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신상옥 감독님도 함께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오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합니다. 진정하십시오. 안전하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8년입니다. 2920일입니다. 매일 밤 기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신상옥 감독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수척한 얼굴, 땀에 젖은 셔츠.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둘 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감독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최 선생. 네, 감독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8년을 함께 버텼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날 밤 CIA가 왔습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언제 납치됐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김정일에 대해 아는 것, 북한 내부 상황.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김정일의 목소리입니다. 납치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믿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최 선생을 먼저 모셔오라고 했지. 김정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입니다. CIA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신상옥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왔습니다. CNN, BBC, AP통신, 그리고 한국 언론들. 우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홍콩에서의 납치, 8년간의 감금, 영화 제작 강요, 그리고 탈출. 테이프도 공개했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북한, 남한 영화인 납치 인정 김정일 육성 테이프 공개 최은희 신상옥 8년 만에 자유.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밤에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빈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입니다. 8년을 기다렸던 자유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영화를 만들었던 배우들, 스태프들, 요리사, 경비원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받았을까요? 수용소로 보내졌을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CIA의 보호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영화 일을 조금 했습니다. 비급 영화 몇 편, 프로듀싱 일.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일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밤에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거리, 남대문, 명동. 화면 속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북한 스파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8년을 북한에서 살았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996년, 1997년, 199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60대가 됐습니다. 신상옥 감독님과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함께 8년을 버텼고, 함께 탈출했고,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겁니다. 반드시. 1999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허락했습니다. 귀국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미국 생활의 흔적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LA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1년 만이었습니다. 1978년 1월 홍콩으로 떠난 후 21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미국이 멀어졌습니다. 10년을 살았던 나라였지만 집 같지 않았습니다. 집은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1년입니다. 그 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지금은 2000년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신상옥 감독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1978년 1월 14일 홍콩 리펄스 베이. 그날 제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도망쳤더라면,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그 8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북한이라는 곳을,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감금의 고통을, 생존의 의지를,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8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도 모두 기적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홍콩 그 해변에 서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만약 8년을 갇혀 있어야 한다면 무엇으로 버티셨을까요? 그리고 자유를 얻은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8년을 감금당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망명했습니다.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이 옵니다. 저처럼, 신상옥 감독님처럼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